자, 잘 지냈어요?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간고사고 시험은 오픈북 형식이 아니라 와서 직접 보는 시험입니다. 오픈북이 아니라. 그래서 나 대신 실험 조교님이 들어와서 시험 감독을 할 것이고 시험은 2시간 에 걸쳐서 보게 될 것이고 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저 상 때문에 빠진 거 보강하라고 동영상 링크 걸어놓은 거 그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거 꼭 보라고 했는데 전 클래스 아침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안 봤더라고. 이 클래스는 안 그랬겠지 설마.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 꼭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이제 오늘 단백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핵사는 다 끝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 어쩌려고. 그래서 꼭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전 2해 걸친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그 2시험 문제는 오픈북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약간 난이도가 약간은 어려울 텐데 일단은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개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 그걸 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은 어차피 주관식 문제 정답은 제공을 안 해주는 거니까 뭐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챗 GPT라든가 그런 거 사용하면 한번 물어봐.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미리 줬다간 조금 허탈할 테니까 주말쯤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그때쯤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정답만 올려놓아서 자신이 한번 보고 내가 올바른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험 공부하다가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문자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진도 나갈 때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작년 중간고사는 좀 많이 나가가지고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마 이 전에 분반 보니까 못 나갈 것 같아, 진도가.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에 관해서 살펴보는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4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은 단위체 고분자 물질이라는 거는 일단 폴리머 중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체가 중합체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화학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을 통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축합 물 한 분자가 싹 빠져나간 축합 반응인데 이게 탄수화물, 지질, 핵산 그 똑같이 축합 반응인데 축합 반응이라는 게 별개예요. 너희 둘이 지금 결합하는 당사자잖아. 너희 둘이 알아가지고서 나한테 물 한 분자만 빼내. 세금으로 바쳐. 그럼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게 축합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그 축합 반응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했었잖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 내가 물을 이유는 전혀 없고. 그까짓 거 글리코시드 결합 까먹으면 누가 잡아가나?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지질의 경우는 에스터 결합. 그 다음에 핵산의 경우는 인산 2에스테르 결합. 만약에 보강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하여튼 그거 중요하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단백질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이라는 중합체를 이룰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은 알갱이들 누구냐? 그게 바로 아미노산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단백질은 뭐냐라고 하면 아미노산들의 중합체다. 그래?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의 경우에 단당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핵산의 경우에서
핵산을 이루는 각각의 단위체들은 뉴클레오티드라는 거였잖아요. 그 뉴클레오티드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화학적인 구조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오탄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기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아데닌이냐, 구아닌이냐, 시토신이냐, 티민이냐 하는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염기가 여기 올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미노산의 경우에도 그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일단 알아두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할 때 일단 공통된 골격과 고유한 겹사슬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미노산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하면 일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20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떠올리게 되죠. 이게 뭐야? 20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룬다. 그러니까 핵산의 경우는 지금 네 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가 있었잖아요. 아데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탄당, DNA 얘기만 합시다. 디옥시리보스. 여기에 OH가 있고, 여기에는 산소가 없는 수소만 있고. 그래서 얘가 DNA지. 디옥시. 산소가 여기 하나 이빨이 빠졌다라는 얘기. 디옥시, 그 다음에, 라이보 뉴클리옥 애시드 해서 DNA라고 해서 이름이 DNA인데,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는 요게 기본적으로 이런 오탄당, 디옥시리보스라는 것이 있고, 이쪽에, 여기에 인산기가 이렇게, 인하고 4개의 산소가 있는 게 인산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느냐? 요게 이제 질소 염기라고 해서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A, G, C, T,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게 있어서 그럼 결국은 DNA라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체로서의 뉴클리오티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것들이 조합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4개 가지고 계속 돌려먹는 거지.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백질의 경우는 20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훨씬 더 여유를 좀 부려볼 만하잖아. 훨씬 다양하게 20개를 가지고 이렇게 2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하고 4개 중에 1개를 뽑는 거하고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좀 다양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공통된 골격이라니? 그러니까 이 20개가 있는데 이들을 딱 세워놓고 20개의 아미노산들을 쫙 세워놓고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해본다고 치면 일단 그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전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 그것을 우리는 이 공통 골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고유한 아미노산은 그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니까 자기의 고유한 어떤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고유한 겹사슬이라고 하는 그 부위만 가지고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서 각설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아미노산이란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아미노산은 20개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나 그것은 틀린 얘기고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합성에 참가하는 아미노산이 20개. 그것도 사실 20개보다 2개 더 있어, 사실은. 그런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20개로 알고 있으니까 20가지이지만 실제로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수. 수백 개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아미노산이란 요 조건만 맞추면 이것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아미노산이라는 자격증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뭐야? 일단은 이거 중심을 잡아야지. 정중앙에 탄소가 하나 따고 그 탄소를 우리는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알파 대나게나 어디서든지 중요한 건 알파라고 쓰니까 알파 카본 중앙에 있는 그 알파 카본을 사이에 두고 좌청룡 우베코 양 옆에 양날개로 누가 얘와 얘가 오면 돼.
어디서 봤죠, 이거? 우리 작용기 할 때 질소하고 수소 두 개, NH2가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안 외워도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용기를 알아두면 편리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라? 이름이 아미노기라는 얘기예요. 아미노기. 영어로 아미노 그룹. 얘는 뭐야? COOH. 얘 이름은 카르복실기. 그래서 이쪽에 한쪽에 아미노기, 또 다른 반대편에 카르복실기 두 개가 있고, 그럼 거의 대충 이제 일단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파 카본이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쫙 배열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긴장하고 이것이 아미노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뭐가? 그제 마지막으로 수소가 또 하나 딱 오면, 그럼 이것으로써 우리는 요 세 개로 바로 그 공통된 골격을 형성하는 공통 부분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아미노산들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수백 개의 또는 어쩌면 수천 개는 너무 어쨌든 그렇게 많은 아미노산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아미노 하나의 개개인적인 아미노산으로서 난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건 기회를 줄게. 여기서 네가 너의 개성을 표출하면 돼. 여기를 뭐라고? 알기 또는 곁사슬. 요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모든 각자의 아미노산마다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자,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지.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알파 카본하고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누구든지. 혼자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가 나 또 와도 돼요? 라고 묻는다면 물론이지. 그러면 그 아미노산은 수소 두 개를 지금 달고 위아래 수소를 두 개 달고 있으면서 양옆에 아미노기,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지, 걔가. 이름이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 정규 아미노산입니다. 수소, 가장 간단하게 수소가 여기 와도 되고, 그럼 수소 말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딴 거 와도 돼요? 물론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있는 거 와도 되고, 탄소 두 개가 오고 여기 뭐 이상한 거 와도 되고, 탄소 5개 와도 되고, 누구든지 뭐든지 간에 여기에 이만큼 줄줄이 사탕으로 이만큼 긴 무슨 지방산 꼬리같이 이렇게 달려도 규정상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지. 충족하잖아. 그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백질 안에 끼어 가게 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딱 20개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걔네들이 이제 일단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준 슬라이드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아주 점잖게 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상황이란 뭐냐? 우리의 실제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냥 물과 더불어 사는 세계잖아. 물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미노기는 수소 이온 하나를 더 덤으로 어디서 쭉 해서 플러스. 반면에 옆 동네 이웃집의 카르복실기는 여기 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를 잃어버려가지고서 수소 이온 없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 얘는 산이라는 얘기지. 식초 아니에요, 식초 얘가. COOH. 초산. 할 때 초산이 CH3COOH잖아. 그러니까 이 산의 개념은 뭡니까? 산이란 건 물에서 수소 이온을 얼마나 쉽게 토사구팽시켜 버릴 수 있느냐가 바로 얼마나 네가 강한 산이냐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강산, 예를 염산이나 황산 그런 애들은 물에 집어넣는 순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소를 그냥 전부 다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 후에 음이온화 돼가지고서 마이너스. 그게 바로 산인지. 산의 반대의 염기는 뭐예요, 그럼? 누가 버린 그 수소 이온을 줍줍 얼마나 쉽게 아무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냐가 네가 얼마나 강한 알칼리냐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에서 한쪽은, 이쪽 아미노기는 일종의 염기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산이란 얘기예요. 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생명체, 생명 환경에서 보통 플러스 양이온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통 염기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양이온이 됐느냐? 수소이온을 주어서 그렇지. 네가 뭔데 수소이온을 주었느냐? 염기라서 주었지, 내가. 그런 얘기고. 보니까 마이너스 음이온화되어 있는 친구는 보통 산이야. 왜? 너 어쩌다가 음이온이 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소 버렸으니까. 너 왜 버렸니? 산이니까. 라는 그런 공식이 적용이 돼서 보통 염기성, 산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생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모르면 조금 약간 거북해지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야? 아미노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뭐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간에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극성이지. 극성. 그런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것이 극성이긴 한데 서로 상쇄되잖아. 왼쪽 오른쪽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 자체가 사실 어떤 기존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극성, 비극성을 이렇게 기여하는 것 자체는 자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가 되나 이제 어떤 특별한 아미노산이 얘가 진짜로 산성 아미노산인지,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염기성 아미노산인지, 다시 말해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지는 바로 얘한테 달렸다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네가 어떤 화학적 성질을 띠게 될지는 내가 결정해라고 하는 요 알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그 물 한 분자 빠지는 축합 반응, 그 이름이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글리코시드, 에스터, 인산 이에스테르, 이제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펩티드라고 하는구나. 다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이면서 그 형성이 되는 동안에 OH와 H가 빠져서 결국 물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여기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워봤자 또 까먹을 텐데 왜 외워?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팍팍팍 잘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니까 외우면 한 1년은 가겠지. 아미노산 전부 쫙 다 외우고. 그러나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젠 뭐 하루 만에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어떤 아미노산들이 기본적으로 아미노산들이 어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대충 이제 알게 되는 그 경지에 올랐을 때 그것이 편리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무슨 이쪽 전공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 그냥 저쪽 의대나 약대나 생명 쪽에서는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친근해진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정보 통계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요. 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R이라고 우리가 그냥 퉁치는 요 밑에 곁사슬이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심지어는 어떤 거는 이렇게 뚱뚱한, 이거 벤젠골이라고 하거든, 벤젠. 얘 이렇게 되면 얘는 특히 소수성, 화학적으로 극성을 띠지 않고 소수성 아미노산의
어떤 특징을 띠게 되는 것이죠. 얘도 소수성 맞아요. 그럼 극성 아미노산은 뭐가 있을까? 이온을 띠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노골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딱 있다든가 R그룹에. 이러면 얘는 극성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얘네들은 뭘까? 얘네들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염기성 아미노산이지. 그렇지. 얘네들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염기성 아미노산. 얘네들이 많으면 단백질은 결국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집합해서 모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10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00개 중에 30개가 뭐 이거 아니면 이걸로 돼 있다고 쳐. 그럼 그 단백질은 엄청나게 플러스 이온이 많겠지. 염기성 단백질이겠지. 그죠? 혹시 그런 단백질,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있을까?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100개 또는 300개, 뭐 그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단백질이.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 그 중에 30%, 그 안자가 무슨 뭐 여기 보이는 얘가 뭐 알지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혹자는 한국에서 혹자들은 아르기닌이라고 발음하는 몸에 좋다는 그 아르기닌 얘가 바로 알지닌인데 또는 여기 라이신이라고 하는 또 어나더 필수 아미노산 몸에 좋다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리신이라고 발음하는 얘 둘이 그렇게 대표적인 플러스 사인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 아미노산인데 얘네들이 한 30% 정도 있는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단백질이 혹시 있을까? 세포 내에서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세포 어디 가면 이런 단백질을 만날 수 있을까? 근육세포. 왜? 얘네들이 무슨 영양소, 이거 보통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먹으면 그래서 조금 사실 얘네들이 영양소 구실을 절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아미노산은 영양소이지만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건 아니고 답은 이렇게 얘네들이 비율이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단백질은 엄청나게 양이온 단백, 염기성 단백질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단백질을 혹시 세포에 어디서 어디? 오줌과 관련. 오줌? 왜? 요소 뭐 그런 데보다는요. 혹시 이 단백질 이름 들어본 일 있어요? 히스톤이라고? 이러면 이렇게 촌스러워. 히스톤 들어본 적 있어요? 히스톤?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뭐예요? 혹시? 그냥 맞춰준 거야? 기분? DNA지. DNA는 염기성일까? 산성일까? 왜? 염기성 아닌데? DNA는 산성이에요. 왜? 다시 말해서 DNA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음이온이 많아. 왜? 왜 DNA는 음이온이 그렇게 풍부할까? 그럼 DNA를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지. 뉴클리오티드로 이루어졌지. 뉴클리오티드가 뭐라 그랬지? 여기에, 이게 뭘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인산이라는 건 여기에 마이너스 이온이 두 개가, 그러니까 보강 안 받구나, 보강. 보강을 보면 뉴클리오티드 구조가 딱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음이온 두 개가, 그러니까 모든 뉴클리오티드가 하나의 뉴클리오티드당 두 개, 마이너스 2가의 지금 음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쫙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이어진 DNA 또는 RNA는 얼마나 음이온이 엄청나게 네거티브, 산성.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핵산 아니야, 핵산.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음이온이 많은데 DNA가 보통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는 우리 몸에서 근사한 옷을 입고 있거든. DNA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다면 DNA를 이렇게 감싸주는 단백질. 그 감싸주는 단백질이 히스톤이거든. DNA를 무작위로 붙어갖고 이렇게 막 DNA에다 코팅을 시켜주는 단백질들이에요. 이게 히스톤이야. 그럼 이 히스톤 단백질은 어떨까?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온 결합의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음이온으로 쫙 차지가 된 DNA와 DNA를 쫙 커버를 쳐주려면 이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이온이 엄청 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은 이렇게 알지닌 또는 라이신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요. 아니 무슨 단백질인데 죄다 내가 보는 건 알지닌이나 무슨 라이신밖에 없어 할 정도로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돈독하게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쫙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아미노산 자체가 이름이 애시드야. 이렇게 아스파르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스팜탄산, 글루탐산 하는 왜 산이야 이게? 음이온화되어 있잖아. 여기 좀 카르복실기가 이미 수소를 던져버리고 음이온화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의 그러한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 화학적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 단백질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전체적인 이러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또 한 가지 그러한 아미노산들 중에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아미노산 하나가 여기에 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요 아미노산은 R그룹, 요 R기의 끝에가 황이 수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옛날에 작용기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다이올 그룹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얘가 왜 특별하게 우리에게 또 주목을 받아야만 하냐 하면 요 시스테인이라는 요 아미노산은 이러한 요 특별한 R 그룹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주 독특한 화학 결합을 우리 몸 안에서 유발을 시킵니다. 바로 이 화학 결합에 두 시스테인이 서로 갑자기 근처에서 인접해서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각각이 전부 이렇게 요 SH와 SH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SH, 황이 수소를 가지고 있는 황화수소는 금방 두 개의 수소를 자기들끼리 쫓아내버리고 두 황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서 이런 공유 결합을 쉽게 형성을 해버립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이황화 결합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공유 결합인데 좀 특이한 점은 보통 공유 결합은 매우 안정적이잖아. 그다음에 환불 안 해주잖아. 공유 결합 한번 한 다음에 가서 변심했다고 환불해 주세요. 다시 되돌리려 그러면 매우 까다롭게 굴잖아. 어렵단 말이야. 공유 결합은 형성하기도 그다지 쉽지 않으나 파괴하기도 그다지 쉽지 않아. 얘는 좀 특이해. 되돌리기가 매우 간단해요. 비교적.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아까 가져간 수소를 황하고 같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여기다가 그럼 자기들끼리 또 금방 그새 변심해가지고 옛날 옛 추억을 되돌리면서 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쉽게 공유결합치곤 매우 쉽게 가역적 반응을 한다. 이 황화결합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좀 이따가 단백질 3차 구조라고 하는 이 단백질 구조를 형성할 때 이 친구가 한몫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억의 끈을 놓지 말고 얘를 이제 한 5분만 더 5분, 10분만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황화 결합을 다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학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보통 환원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환원제 구실을 하는 약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첨가하면 금방 이게 다시 파괴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냥 이게 모식도로 그려주고 이 주황색 끈같이 생긴 것들이 아미노산들이 쫙 연결이 된 하나의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처음과 끝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이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접힌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접혀버린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 구실을 결정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 요소에 있는 시스테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 황화 결합을 이루어져서 마치 얘가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어느 부위는 소수성이고 어느 부위는 친수성이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접혀. 저절로. 그럼 이렇게 접혔을 때 원래 이쪽과 이쪽은 원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접힘과 동시에 얘네들이 서로 가깝게 인접을 하게 돼서 그러면 야 우리 둘이 이 황화 결합을 한번 형성을 해보자. 이게 뭐냐? 노끈으로 묶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사이드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더 이상 다시 헤어지지 못하게 여기를 노끈으로 동여매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이 황화 결합들이 이렇게 한번 어떤 특정한 모양을 형성한 단백질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펩티드 결합은 축합 반응인데 특별하게 마치 뉴클리오티드가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이룰 때 지난 보강 시간에 있었던 것처럼 두 개의 지금 뉴클리오티드가 두 개 서로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이루려면 한쪽에 있는 요 OH와 또 한쪽에 있는 이 인산기가 이렇게 여기서 축합 반응을 이뤄가지고서 물 하나 빠지면서 여기를 연결을 시키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뉴클리오티드는 5에서 3 방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보강을 가서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야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 이게 여기서 뉴클리오티드의 요 당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그 다음에 요 인산기가 있는 쪽이 5번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3번과 5번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기를 요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이루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를 요 끝에 있는 3번에다가 달아놓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여기가 5번이고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첨가가 된 뉴클리오티드는 아직도 요 3번에 하이드록실 OH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나가는 진행되는 방향은 어떤 뉴클리오티드의 5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핵산의 합성 방향은 항상 5말단에서 3말단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5에서 3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 아미노산들끼리를 연결시키는 펩티드 결합도 어떤 특별한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방향성이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아미노산이 서로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신입 멤버 하나를 여기다 더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지금 펩티드 결합을 형성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그럼 펩티드 결합은 물 하나 빼내면 돼요, 여기서. 여기에 마침 OH가 있고 이쪽에 H가 있으니까 두 개를 싹 빼내면 이 둘 사이에 이제 확실한 실선 공유결합 축합 반응을 결성하면 이게 펩티드 결합이야.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쪽은 뭐야? 아미노기가 있죠. 이쪽 맨 끝엔 뭐가 있지?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항상 요 펩티드 결합은 기존에 존재하는 맨 마지막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입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의 축합 반응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좀 몇 개의 아미노산을 형성을 해놓으면 얘네들도 마치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 거야. 마치 아까 좀 전에 봤던 헥산이 어떤 헥산이 있으면 여기서 길게 헥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헥산의 방향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야 라고 얘기 안 해. 어디가 5말단이고 어디가 3말단이야 라고 얘기. 여기가 5, 여기가 3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프로들끼리는 아는 거지. 아, 여기가 헥산의 첫 부분이구나. 여기가 헥산의 끝 부분이구나. 왜?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5, 3 그 방향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미노산의 중합체로서 단백질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 단백질도. 어디가 N말단이야. 어디가 C말단이야. C는 여기서 카르복실을 얘기하는 거고 N은 여기서 아미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맨 끝에는 아직도 아미노기 N말단이 여기 있고 맨 마지막 아미노산은 아직도 여기에 카르복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백질의 머리 부분은 아미노 N말단이고 꼬리 부분은 C말단이라는 공식이 자동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미노와 카르복실을 사용을 해서 N말단, C말단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방향을, 처음과 끝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헥산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헥산의 5, 3을 그 숫자를 써서 헥산의 처음과 끝을 지칭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펩티드 결합을 촉매작용하는 효소의 이름이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필이면 얘는 이름을 언급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전에 무슨 글리코시드, 단당류들끼리를 연결시키는 글리코시드 결합을 수행하는, 촉매하는 전담 효소 이름을 기억해 준 적 없잖아요. 우리가 지방산들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그 에스터 결합을 촉매하는 어떤 효소 이름을 언급해 본 적 없잖아. 근데 왜 펩티드 결합을 하는 요 효소 이름은 괜히 특별하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고 갑자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길래? 얘네들은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소위 말해서 펩티드 결합을 촉매하는 그 특정한 효소 얘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에스터 결합이나 또는 심지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촉매하는 그 효소들은 세포 안에 여기저기 어디든지 떠돌아 다닐 수가 있고 또 종류도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펩티드 결합을 촉매하는 이 효소는 딱 한 군데에서만 세포에서 딱 한 군데 어디? 리보솜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리보솜이 뭐 하는 데죠? 눈사람처럼 생긴 이 리보솜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여기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계속되면서 간단하게 그려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바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이 리보솜이. 그런데 이 리보솜 안에만 존재하는 RNA가 있어요. 리보소멀 RNA라고 해서 라이보소멀 RNA, rRNA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효소야. RNA가 효소라고
RNA인데 쥐가 핵산이잖아. 핵산이면 핵산답게 굴어야지 쥐가 감히 건방지게 효소 구실을 하겠다고 깝치는 그러한 RNA는 우리는 뭐라고? 그 이름을 우리는 라이보자임, 한국말로 리보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와 라이보, 엔자임, 효소의 합성어인 거지. RNA이면서 효소다. 이거 지난 보강 동영상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하는 거 보니 보강을 안 받구나 하지. 그래서 이 라이보자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효소하면 보통 우리가 단백질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단백질이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탄수화물 입장에서 탄수화물이 조금 빈정상했어. 나도 효소하고 싶다. 왜 니들만 효소해? 나도 효소처럼 중요한 역할 좀 한번 해보자. 이 땅에 태어나서. DNA가. DNA 중요한 줄 알아. 누구나 다 DNA 추앙해. 유전 정보 저장 걸어서. 근데 DNA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야, 나 이 지루해. 나도 효소 한번 해보자. 왜 니들만 효소를 해?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리게 되는 그 원인은 뭐지? 그들은 왜 단백질처럼 효소가 될 수 없을까? 탄수화물, DNA, 지질, 예를 들어 다 마찬가지야. 그들이 단백질과 달리 효소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다양한 모양이 안 만들어져. 그들은 그냥 DNA 하면 우리가 그냥 어디서나 떠올릴 수 있는 그저 그 구태에 의한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 그거야. 탄수화물 똑같아. 지방은 더해.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는, 왜냐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은 생긴 대로 노는 거거든. 생명에 어떤 특정한 기능이 생기는 건 뭐 어떤 특정한 뭐 마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결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이 효소 역할을 전부 전담해 오는 거지. 내가 할게, 내가. 왜냐면 난 이게 되잖아. 특별하게 접혀가지고서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서 특별한 모양의 그걸 우리는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활성 부위에 딱 맞는 기질이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화학결합 해가지고서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RNA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DNA와 RNA의 특별한 약간 화학적인 차이 때문에 RNA는 이게 돼, 접혀져.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한 모양이 만들어져서 일부 RNA는, 모든 RNA는 아니지만 일부 RNA는 이렇게 RNA이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효소 역할을 하는 RNA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라이보자임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을 그냥 줘가지고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게 어느덧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이지 이미.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다시 각설하고 펩티드 결합이라는 그 중요한 화학 결합을 촉매를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 효소가 정말 중요한 효소 아니야. 근데 걔가 알고 보니 단백질이 아니라 RNA였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요 특별한 효소는 첫 번째 리보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두 번째 얘는 RNA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름을 특별히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펩티드 결합을 쭉 만들면 이 부분은 세 개의 지금 아미노산이 있어요. 세 개의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 일종의 폴리펩티드야. 단백질이 되어가는 과정 중의 일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들은 전부 다 동일하지.
공통적으로. 여기서 고유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요 위가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곁사슬 또는 R 그룹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해? 골격이라고 얘기해. 골격. 요것을 우리는 아미노산들이 쭉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똑같은 부위.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미노산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봤을 때 그 공통 부분 때문에 이러한 공통 부위가 생기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폴리펩티드 골격이라고 얘기하고, 왜? 이들과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고유하게 보이는 이들과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 골격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니까 지금 미리 언급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백질 구조의 형성. 이 단백질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구조가 이러한 고유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 매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이렇게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단백질은 모두 다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단백질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3차 구조에서 선을 하나 넘어가지고 4차 구조라는 것까지 자기들은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1차 구조는 뭐냐면 그냥 조상 탓. 어떤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은 뭡니까? 결국 아미노산들이 순서잖아.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순서적으로 쫙 나열된 게 단백질이잖아. 그랬을 때 그 아미노산의 어떤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순서는 누가 결정해 줍니까? DNA가 결정해 주잖아. DNA가 어떤 특정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을 올지가 그게 바로 유전자의 역할인 것이지. 유전자의 역할은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거니까 그 결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단백질의 1차 구조라는 얘기는 요 아미노산의 서열이에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DNA에 생긴 대로 DNA가 정해준 대로 꼼짝없이 그대로 물려받는 그게 1차 구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2차 구조란 무엇이냐? 자, 이제 이것은 부분적인 구조인 것으로서 이게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처음이고 N, 여기가 끝이고 C 말단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나중에 제대로 이제 접히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된 단백질이 되겠지. 일단 이렇게 처음 빡 뽑아낸 국수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새로 갓 뽑아낸 국수요. 근데 여기에 어느 특정한 일부 지역, 여기는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모양을 만들어. 또 여기는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구조. 여기서 1차 구조가 아니라 요거 2차 구조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폴리펩티드 부분적 구조. 타이포다. 그래서 요 2차 구조라고 하는 이 부분적 구조는 다행스럽게도 요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파 나선 또는 베타 병풍 구조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알파 나선 구조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 우리는 그걸 알파 나선이라고 해.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이런 모양을 가지면 우리는 이것을 병풍 구조라고 해요. 베타 병풍. 알파 나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을 때 요 부분이 알파 나선 또 요 부분은 베타 병풍 뭐 하는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지역적인 그러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요것을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런 것들을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 왜 생겨?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연력학적으로 에너지 식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 수소결합에 의해서. 누구들 간에? 골격들 간에. 자, 이제 골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 나선이 됐든 베타 병풍이 됐든 간에 2차 구조는 모두가 한결같이 펩티드,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이 중합체를 이루는 아미노산들의 그 펩티드 골격, 공통된 부분, 그들끼리의 수소결합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절대 끼지 마. 우리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 나선 구조도 이뤘다가 이 경우는 이렇게 베타, 병풍 구조도 이뤘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에 어떠한 아미노산들의 서열이 오느냐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2차 구조까지. 3, 4차 구조는 10분 있다가 해야 되겠네.